예,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자, 오늘은 동아시아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사는 되게 오랜만인데요. 나는 또 준비를 좀 했고, 사실,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의 응원을 제가 소소하게 받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항상 힘을 얻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이 되게 바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필요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하는 것쯤은 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요것도 남겨주시는 분들 계셔서 저도 참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런 거 있으면 가끔 한 번씩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하면, 네.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동 이런 걸 되게 잘 받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좋아요도 감사드리고요. 구독도 감사드리고, 뭐니 해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참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뭘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정말 한국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강의이긴 한데 학교에서 하는 강의랑 좀 많이 달라요. 학교에서 하는 강의는 최대한 이제 학생들 수준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식으로 강의는 절대 안 해요. 좀 뭔가 새로운 색다른 그런 예시들 들기도 하고 좀 수행평가할 때로 좀 이렇게 재밌게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한번 써서 넣어보자. 어차피 저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동아시아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더 좋은 내용, 그 다음에 조금 자세하지만은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되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은 안 넣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조금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걸 지금 시작을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해오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 그 댓글과 좋아요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월드컵이 있음에도 제가 좀 이걸 다 하고 월드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제가 몽골 제국 1이라고 돼 있었는데 몽골 제국은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은 농업 생산력과 상공업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사실 좀 역사의 느낌보다는 조금 그 사회에 대한 내용, 역사인데 약간 사회 같은 내용, 근데 역사인데 경제 같은 내용,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솔직히 이번 주제만큼 핵 노잼인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신으로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저도 조금 힘을 조금 실었거든요.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농업 생산력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에서는 농경지 확대를 하고 수확량이 증가가 되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말 송나라 때 와서는 양쯔강, 즉 양자강이라고도 하고 창장강이라고 부르죠. 이 양자강 하류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우전 또는 위전과 같은 수리전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아니면 또는 수리시설이 나름 갖추어진 그런 이제 밭들이 비약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전과 위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지로 넣어놨으니까 제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한반도 즉 고려에서부터 조선까지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개간을 되게 많이 하면서 농경지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보통 하천 유역 그러니까 좀 물을 좀 많이 머금은 데 있죠. 예. 물이 있는 데가 아니라 물을 좀 많이 머금은 그런 유역 주변 그러니까 하천 유역이 되겠죠. 예. 그 근처 하천 근처 그 다음에 연해지 그러니까 조금 낮은 그런 낮은 수심의 뭐 바다라든지 또는 뭐 저습지 이제 이런 곳에
땅을 개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척도 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개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농경지가 크게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농경지가 확대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나라 말 송나라 때 양쯔강 하류에 우전이나 위전 같은 수리전들이 많이 개간이 되기 시작하고, 한반도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개간이 크게 열풍을 이제 개간을 하면서 농경지가 크게 증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뭐냐면 바로 우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전 또는 다른 말로 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저습지예요. 원래는 저습지였는데 이 저습지를 개간을 해가지고 이 만든 밭을 우리는 우전 또는 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습지에 제방을 쌓아. 자, 이것들이 다 제방이에요. 요게 지금 이렇게 D자로 있는 게 요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제방이에요. 제방을 쌓았어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여기다 제방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치가 지금 물에 잠겨 있고, 요 건너편만치 물이 잠겨 있고, 여기만치 지금 이렇게 물이 잠겨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저습지에 제방을 쌓아, 그 다음에 물을 빼요. 어디로? 이 바깥으로 다 빼요. 물을 빼서 이 내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요 땅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요 땅에 있는 물을 이쪽 바깥으로 다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 빼내고, 여기에 이제 나름 물이 머금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경지로 만든 토지. 그래서 이 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방을 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방을 쌓은 밭이라 해서 위전이라고 그러고,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빼내서 이 땅에 있는 이 기운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해서 우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농경지가 증가하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농업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제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은 뭐냐면, 방금 농업 생산력의 발전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농경지가 확대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수확량이 증가하게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품종 개량을 하는데 조생종이라는 그런 모종을 가지고 와요. 즉 참파벼를 도입을 하는데요. 이 참파벼가 뭐에 좋으냐면 재배기간이 짧고 가뭄에 잘 견디는 벼예요. 그러니까 가뭄에 잘 견딘다라는 것은 적은 물로도 그 열매를 맺을 줄 안다라는 그런 성질의 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에를 잘 견디는데 재배기간도 짧아. 그러니까 좋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벼들에 비해서는 품종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량된 품종을 도입을 하고, 또한 이기작, 즉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농사 짓는 걸 이기작이라고 그러고요. 이 모작은 두 종류의 농작물을 서로 다른 시기에 재배하는 것을 우리는 이모작이라고 부르고요. 2년 3작은 2년간 세 가지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2년 3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농사법들이 보급이 되고요. 또한 이앙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사하다 할 때 이자예요. 앙, 모종할 때 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가 왜 있잖아요. 싹이 어느 정도 터서 좀 자란 것을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종이라고 그러나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을 이제 심는 거예요. 옮겨서 심는 겁니다. 어디다가 밭에다가 이제 논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걸 이앙법이라고 그러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모내기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이 모내기법과 그 다음에 거름, 퇴비, 비료, 그 다음 인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름으로 쓰는 법, 이걸 우린 시비법이라고 그래요. 이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땅의 기운이 쇠했을 때 쉬어야 되는 휴경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없애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의 기운을 뭘로 보충하느냐면 이런 시비법을 통해서, 또는 거름, 퇴비, 비료, 인분이라고 하면 우리 똥이에요. 네.
똥이나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거름으로 삼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 쉽게 쇠하지가 않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땅이 기름진 것을 좀 유지시켜주는 법, 그게 12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쟁기, 가래, 악마 같은 것들, 그런 농기구와 그 다음에 용골차 같은 관계용 수차들이 보급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가래예요, 가래. 우리가 막 목에 끌는 그런 가래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쟁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금 농부가 타고 있는 이 썰매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앙마예요. 예, 악마가 아니라 앙마예요. 앙이 뭐냐면, 지금 말 되게 이상한데, 모종할 때 앙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모종을 심을 때 쓰는 수레 같은 또는 썰매 같은 것을 우리는 앙마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농부가 거기 이제 타면서 이렇게 이제 모종을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걸어가면서 숙이고 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그런 앙마를 이제 타서 앉아서 이제 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앙마입니다. 요즘에는 이 농사하는 데 있어 트랙터 쓰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중국이나 이런 데 일부 지역에 가면 요즘에도 이 앙마를 쓰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예, 나중에 한번 사진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뭐예요? 이게 용골차예요, 용골차. 자, 용골차인데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돌면서 여기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냐? 이게 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이게 물이 있는 곳인데 지금 이쪽으로 물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죠.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이렇게 덜어서 여기다가 물을 덜고 다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수레같이 생겨서 네 사람이 지금 열심히 밟고 있죠. 예. 그렇게 물을 이렇게 길어다가 그 밭에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전달해주는 수차의 개념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용골차가 되겠습니다. 용골차를 도입을 하였다. 자, 다음 이제 소농경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5인 정도 되는 가족에 둘에서 3명 정도의 노동력을 가진 농가가 농업 경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소농 경영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한 가족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일정한 농지를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소농 경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송나라 때 강남의 전호들은, 전호라고 하는 것은 소작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서 경작하는 농민을 우리는 전호라고 그래요. 독립적 농업을 경영을 한다. 그래서 지주에게 빌린 땅 만치에 그런 소작료를 납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작료이 누군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나 따로 너 따로 서로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인 전호가 땅을 지주한테 빌려서 그 땅을 경작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소작료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농 경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느냐? 지주와 전호의 관계다 해서 지주 전호제라고 그래요. 지주는 땅의 주인으로서 경작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경작을 땅을 빌려주는 전호가 이제 해서 전호 얼마, 지주 얼마에서 나눠 갖는 이제 이러한 농사 경영 방식을 지주 전호제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한국사가 되게 어려웠을 당시에는 지주 전호제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문제를 못 풀었어요. 한 문제를 그냥 날렸어요. 그 정도로 지주전호제가 되게 가장 많이 나왔고, 이 지주전호제 없이 문제가 안 나올 정도로 되게 어려웠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지주전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려웠던 한국사의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입니다. 고려와 조선, 우리나라에서는 자작농과 소작농이 있는데 이 소작농이 전호라는 거죠. 자작농은 자신의 땅을 일구는 사람들로서 국가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자작농이고요. 소작농은 나라의 세금도 바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지주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작농들은
자작농보다는 아무래도 좀 수입을 덜 가져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번입니다. 해이안 시대 말 묘슈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묘슈가 뭐냐면 유력한 농민층의 묘슈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묘슈에 대한 내용이에요. 묘슈는 자신의 토지를 귀족이나 사원에 기증을 하고, 즉 무슨 말이야? 맡긴다라는 소리예요. 맡기고 자신은 그 기증한 땅의 장원 관리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장원 관리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세금이 누구한테 물리느냐? 귀족이나 사원에 물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배층들은 항상 무슨 특권을 가질까요? 면세 특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지금 현재 소유주가 묘슈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장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딸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을 경작하는 이 소작농들 또는 농민들이 있는 건데 이 농민들을 자신이 통제를 하는 겁니다. 즉 장원 소속의 농민들의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주는 즉 이 장원 관리자의 위에 있는 이 영주는 그런 농업 경영을 농민이나 또는 묘슈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 장원에서 나오는 소산물의 일부를 연공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서 제가 끊으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돼요. 자, 앞의 내용은 묘슈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의 내용이 바로 영주예요. 네. 자,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는 그렇지만 이러한 장원이라는 것이 점차 시대로 가면 갈수록 해체가 되어가고 자립적인 소농 경영이 확산이 된다. 자, 이러한 장원이 해체된다라는 거는 이 묘슈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땅으로 편입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 농사를 경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더라. 즉 장원이라는 것이 해체되기 시작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한창 장원이 돌던 이 시기, 장원이 운영되는 시기에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장원과 공령이 같이 존재했다 해서 장원 공령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장원 같은 경우에는 영주들이 있고요. 공령은 영주 대신에 천황이 있어요. 그리고 천황이 국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공령을 묘슈를 통해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장원 영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땅을 묘슈를 통해서 장원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묘슈라는 사람들은 이 장원을 관리를 하거나 공령을 관리하는 그런 하급 이제 관리자로서 이제 밑에 하부 관리자로서 일하더라는 것이죠. 네, 지금 말이 좀 꼬이는데 이해해 주세요. 장원이나 공령을 하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묘슈, 즉 유력한 농민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꾸 이런 소농 경영에 대해 지금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계속 볼게요. 이러한 소농민들의 생활은요 기본적으로 영세 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영세라는 말이 뭐냐면, 영세상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본의 규모가 적다라는 거죠. 그죠?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가 작다는 뜻이에요. 넓은 대토지가 아니라 중소지주 또는 작은 정말 되게 볼품으로 작을 정도의 그런 토지를 가지고 이제 농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가 수치나 지주층의 수탈이 이제 심화가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이 소농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이들의 수탈이 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항상 세금을 걷어가더라도 자연재해까지 터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진짜 못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느냐, 망해서 어디를 노비로 팔려가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활이 불안정하고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고려와 조선은 이러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는 조세를 감면해주거나 아니면은 이때 역이라고 해서 노동력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농번기에 부역 동원을 금지를 합니다. 농번기라고 하는 거는 농산일이 되게 바쁠 때에 역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역을 이제 주는 것을 금지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농산일이 바쁜데 무슨 군사훈련이요? 또는 농산일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는데 무슨 건축사업이냐? 이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고려와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농업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이 농업 중심 국가에서 농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고, 그 정도의 보호책은 있어야
이 나라가 굴러갈 수밖에 갈 수밖에 없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은 농업 중심 국가로서 농민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많이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넘길게요. 자, 이런 소농경영으로 인해서 상공업도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쌀, 견직물, 마직물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와 생사가 해외로 수출을 나가게 돼요. 그 다음 광업과 제철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상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것이 석탄이고, 그 다음에 철일 것 같으면은 이것을 더 캐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산 채굴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상공업이 발달하면 광업 그리고 제철업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중에 카이펑이나 항저우 같은 곳은 소비도시로서 성장을 하는데, 소비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소비, 돈을 쓰는 도시겠죠. 돈을 쓰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경제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것을 이 대도시에 와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도시가 바로 카이펑과 그 다음에 항저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촌에 이 초시라는 것들이 확산이 되는데, 이 초시가 뭐냐면 농촌에 개장되는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하는데 교자라고 해서 종이로 만들어진 화폐가 있어요. 이때 교자라는 화폐를 사용하면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국을 볼게요. 한국은 고려 후기에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삼배, 비단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전기 시전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장시가 형성되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제가 사진에 제가 담아놨으니까 그때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일본에는 가마쿠라 막부부터 상공업자의 동업조직이 성장을 하고요. senkoku 지다에, 그러니까 전국시대에는 다이묘, 대명들이 상공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상공업이 크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공업이 성장을 하고 이게 많이 팔리고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통의 요지에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장이 출현한 곳에서 도시가 더 많이 발전하면서 상설점포, 그러니까 항상 생겨나는 점포가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설점포라는 것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항상 그 도시에 또는 그 도시에 있는 시장이 잘 운영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열어야 돌아가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상업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뭐냐면은 징더전에 이제 뭐 사실 이게 좀 보니까 술잔이잖아요. 근데 이게 징더전이라는 곳에 가면 이 도자기 거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도자기나 이런 도자기 재질의 무슨 술잔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해외에 이제 수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생사예요. 생사는 이제 비단을 짜기 전에 이 모아놓는 실이에요. 그래서 비단실이에요. 비단을 짜는 원료, 이 비단실이 바로 생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에고치죠. 누에고치.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뭐냐면 바로 교자예요. 요게 화폐, 교자라는 화폐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수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 금액만큼 집어넣어서 이제 주면 그게 그 돈값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종이 화폐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철이라든지 또는 그냥 동전처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개수의 동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대규모 거래를 할 때마다 주고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략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이로 만들어지는 화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0원짜리 동전밖에 없는데 내가 20만원어치 사. 그러면 내가 몇 개를 준비해야 돼요? 2000개를 준비해야 되겠죠. 100원짜리. 그죠? 2000개를 내가 가서 20만원어치 결제하고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만원짜리 20장 또는 10만원짜리 2장 아니면 5만원짜리 4장만 들고 가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그걸로도 하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신용카드로 긁어버리면 되잖아.
그런 개념이 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위에가 시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옆에는 장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장시는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그럼 시장이라고 돼 있죠? 예, 시장이 맞아요. 그래서 농촌에 개설된 농촌에 개설된 시장을 우리는 장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시전은요, 돈에, 그러니까 좀 그런 큰 도시가 되겠죠. 돈에 주민들, 네, 좀 글자가 좀 작죠. 주민들의 일상용품을 조달하거나, 그러니까 일상용품을 공급하거나, 또는 국가의 수요품, 국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달하는, 예, 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신이 들고 오는 물건을 떼어서, 예, 떼온다고 하죠, 우리가. 예. 떼와서 파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전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런 도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용품을 공급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필요한 수요품을 조달하는 그런 조달청의 역할도 하고요. 또한 중국 사신이 한 번쯤 중국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의 일부를 떼와서 그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전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시전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 바로 시전에 그러니까 이 시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인들에게 무엇이냐, 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난전권이라는 것을 주어지게 돼요. 금하다, 난전을 금할 권리예요. 그래서 시전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모든 상인들은 난전이에요. 그래서 이 난전을 철거해서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무엇이냐, 바로 금난전권이라는 겁니다. 이 금난전권은 나중에 정조 때 와서 신해통공 때 없어지게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느냐면 농업 생산량의 발전과 그 다음에 상공업의 발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의 내용은 바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